전업 투자자 남석관입니다. 그 정도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 전업 투자한 지 22년이 이제 지났는데 올해는 장이 쉽지가 않아가지고 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지만 제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이 난 해거든요. 올해. 그러세요? 네, 그래서 다른 투자자분들도 일반 투자자분들도 올해 고생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11월 달 돼가지고 반등을 좀 꽤 했는데 올해 마무리 이제 잘 하고 네. 내년에는 희망차게 저도 좀 역시 수익 구간으로 좀 갖고 가려고 네.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차에 이제 우리 이사님하고 한참만이죠. 네, 1년 한 맞습니다. 6개월도 넘은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손실은 날 수 있는 건데 23년 만에 났다고 하신 그 부분이 너무 놀랍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렵죠. 주식 투자는 또 과거에도 되게 장이 나빴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직업이 투자자다 보니까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는 사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 소득이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저는 직업이 투자자니까는 당연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제가 대응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손실로 마감을 하게 돼서 근데 또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크게 손실이 난 건 아니니까 다음에 그게 약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예방 주사를 이제 맞아 놓으면은 오랜만에 한 번씩 맞아 놓고 그리고 또 저도 반성 좀 하고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지만 혼자서 손 들고 있을 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3,300에서 한 2,500 정도 왔을 때 제 기억에는 이 정도면은 이제 바닥 왔다. 많이들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게 2,100을 갔다가 지금 이제 2,400은 되긴 했지만 2,100으로 갈 정도까지는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예상을 못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예상 못 했죠. 저도 그렇게까지 뭐 급락세가 그러니까 요번이 어려웠던 게 지난해 이제 3,300 가고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하겠느냐 해서 거기에서 이제 미스가 난 거고 또 그 우크라이나 뭐 이 전쟁도 러시아 전쟁도 단기간에 그냥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지금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처음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게 0.25%포인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천천히 할 줄 알았는데 0.75를 4번씩 그냥 하다 보니까는 시장의 충격이 컸었던 거죠. 거기에서 조금 저도 이제 반성을 했던 게 좀 안일하게 시장에 대응을 했구나라는 그 반성한 게 요번에 좀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손실로 이게 한번 주식 투자는 그러니까 돈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단을 한번 잘못을 하면 이 큰 손실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 쓰리고 아프고 마음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고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증권회사 직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튼 올해 마무리 잘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대반등하는 시기가 되면 제가 또 과거에 이렇게 보면 떨어질 때 많이 있죠. 근데 회복될 때 그럴 때 큰 돈을 번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차게 다음 급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워낙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요. 이전에 좀 급락이나 하락장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이번 장이 좀 갖고 있던 특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번엔 특징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그 폭락장이라고 하면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미국 금융위기 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몇 개월 떨어졌냐면 9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4개월 떨어졌어요. 12월 달까지. 그러니까는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2200 정도, 2100 여기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900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900포인트를 이틀 찍었어요. 그때도 공교롭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미국의 리먼 사태로 해서 전 세계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 나스닥도 미국의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났고 그런데 그때도 넉 달 떨어진 거고 재작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폭락을 했을 때도 그 다음에는 이제 2012년, 13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남유럽 재정위기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또 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2100포인트에서 175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지수로 따지면 한 500포인트 정도 떨어져 400포인트
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그때는 8월 초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때도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진행했죠. 네. 그리고 최근이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1월 초, 12월 말부터 이렇게 조금씩 알려졌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퍼지기 시작을 한 거는 1월 말께 추석 설 때죠, 설 때 전후로 해서 이제 한두 명 생기고 2월 달에 급속히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주식도 2월 달부터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폭락을 했던 게 그때 2100에서부터 시작해서 1500포인트대 떨어진 게 3월 중순에 이제 3월 20일께 15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1450포인트대 네. 이틀 있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그때는 불과 2달도 채 안 됐어요. 급락을 했던 게. 그러고서 급반등을 했는데 요번에는 특징이 뭐냐면 1년 넘게 떨어졌어요. 1년 넘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3,300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800 정도 떨어지니까는 저도 이제 한 2,500, 600이면 이제 되지 않겠나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거기에서 한번 반등 오고서 그냥 떨어지고 2,300까지 밀렸다가 또 2,400, 500까지 이렇게 반등했다가 재차 충격을 받아가지고 2,150포인트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깨진 거예요. 증권 쪽에서도 많이 깨져버렸고 거기서 2,500, 600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쪽에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때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만 원 선이었었거든요. 7만 원 초반이었고 그랬는데 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5만 2천 원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요번에 다들 박살이 났다가 요번에 이제 대반등이 조금 예상보다는 크게 올라온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래프가 지금 2,400 넘게 이렇게 이제 와 있는데 오늘 이제 소폭 조정을 받았고 지금 그 상태인 거죠 지금.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보실 때 이제는 그러면 바닥은 확인이 되는 거죠. 바닥은 됐다고 할 수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코스피 지수로 2,150 그리고 그 다음에 2,165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이제 완전히 진바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가 다 노출이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0.75를 4번 해가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발표된 그 CPI 지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소폭 낮은 거예요. 소폭 7.9를 예상을 했는데 7.7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나스닥이 폭등을 한 거죠. 7%대. 그러니까는 아주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그러니까는 얼마나 투자자들이 그 목말라 하고 있나. 이제 이 보복으로 한번 그냥 팍 터트려야지 이제 그러고 기다렸다가 그 핑계로 해가지고 아주 급등을 시켰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너무 조금 올라온 거예요. 아, 지금도요? 네. 그러니까는 나스닥은 1,350포인트, 1,300포인트대가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100포인트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12,000포인트까지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래 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킨 그 계기가 되는 거죠. 물론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도 있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고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하면서 전체 이제 뭐 이 원자재 값도 급등을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퇴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튼 그러면서 일단 바닥을 다질 만한 요인들이 이제 제각기 나오는 거고 실물로 미국에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쪽은 한 35%래요. 그러니까는 과반수 이상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 둔화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오더라도 약하게. 네, 그래서 이제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이 되지 않느냐 이제 희망 섞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지표가 나빠서 주가가 한 번 더 밀리면 그때가 매수 적기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쨌든 주식은 선행을 하는 게 있으니까는 악재들은 미리 반영이 다 돼서 지난번에 이제 급락을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주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죠. 강달러일 때 지난번에 이제 1,400원이 넘어가지고 1,400원 환율이 1,450원까지 찍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1,300원 아니 원달러 환율이 네. 뭐 이렇게 급변동할 거는 또 예상도 못했죠. 그런 적이 과거에 혹시 거의 없었던 거의 것 없었던 같아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일 때 1,300원 찍었었고 그 전에 뭐 IMF 때 같은 경우는 나라가 거의 뭐 경제적으로 파탄이 난 거니까는 그때는 뭐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마다 그래도 1,300원은 지켰던 것 같거든요. 리먼 사태 때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1,450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요번에는 다 너무 이 과격하게 움직인 거예요. 시장이 과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러더니만 이제 달러가 킹 달러로 강세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주가가 얼마나 싸겠어요. 달러로만도 한 30% 맞아요.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까는 지금 뭐 거저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생각보다 급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들 주로 매수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레벨업을 시켜놓고 6만 원 넘게 6만 2천 원대까지 6만 3천 원까지 일단 진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대장주들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는 뭐 10%가 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엊그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가고 오늘도 시초가는 조금 낮게 시작이 됐는데 밑에서 했는데 아까 장중 20% 가까이 올라갔죠. 10몇 %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대형주들이 10%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에서도 들어올 때 원체 세게 들어오니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돈이 원체 많다 보니까 우리 개별주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저도 깨달은 게 나도 그 이제 대형주를 그 사람들처럼 단기 매매해서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수수료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금액이 크다 보니 이게 그 사람들처럼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우량주라고 해서 그냥 오래 갖고 있다가 요번 꼴에 많이 터진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예를 들어 뭐 약간의 그 경기 둔화의 효과가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약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사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노출은 다 된 거고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게 한 가지 흠이죠. 오늘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떨어졌는데 뭐 그동안 올라온 거에 비하면 10포인트도 안 떨어졌어요. 10포인트. 그러니까는 바닥 대비해서 지금 250포인트가 넘게 코스피가 2150에서 3450, 3500이 다가가니까 300포인트 넘게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10%도 아니고 10포인트가 지금 떨어진 거라 미국장에 달려있겠죠. 미국장. 오늘 미국장.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오늘 밤에 그거에서 소폭 밀리기는 하는데 요번에 이제 특징적인 게 그 외국인에 의해서 촉발된 장이고 그 다음에 기관이 같이 이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식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진 거예요. 종목들이. 네 종목 내 종목 할 것 없이 다 같이 떨어졌는데 올라올 때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만 올라간 거예요. 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요번에 올라가는데 기존 보유하고 있던 게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종목들이 있죠. 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슬프죠. 마음 아프고. 근데 이게 매번 그러는 거예요. 매번.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떨어지기 전에 주식시장 환경하고 지금 시장하고의 환경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 다시 말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만 사서 올리다 보니까 그 종목들만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작은 종목, 스몰캡 중에서는 리튬 전지 관련 주식이라든가 2차 전지 관련
소재 쪽에 주식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올라갔고 또 네옴시티 관련 지금 핫한 거 네옴시티 관련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외 개별주들은 별로 올라간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선호했던 삼성전자하고 또 2차 전지 대장주들 삼성 SDI라든가 LG 엔솔, LG 화학, SK LG 엔솔은 이노베이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작년에 제가 올 봄인가 그때 LG 엔솔이 40만 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 그때 제가 언론사 인터뷰할 때 40만 원이 바닥이라 그랬는데 지금 뭐 전고점 넘었죠. 최고 상장됐을 때 그때 가격을 넘었죠. 그러니까 그 무거운 게 퍼로 따지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퍼가 뭐 150이 넘으니까는. 그런데 지금 아무튼 그런 게 50%가 올랐다는 거죠. 그 바닥 대비해서 50%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게 없죠. 그리고서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급락을 했다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도 5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4만 8천 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닥 따지고서 이제 바닥 따지는 그래프가 보이거든요. 이번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웬만해서는 떨어질 종목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지수는 제한적이다 그런 얘기죠. 원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대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주가가 지수적으로 떨어지려면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 이제 거의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크게 많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주식을 매수해가고 급락이 나오면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고. 그래도 괜찮죠. 제가 보기에.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부터 매수해 간다 했을 때 외국인들이 좋아하고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뭘까요? 그건 이제 다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딜레마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강달러일 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1,400원 넘을 때 1,300원 넘는 지금도 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에서는 매도를 했지만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돼 가지고 과거로 회귀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00원 초반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살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갖고 있는 걸 팔겠죠.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년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도 조금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쌌을 때 그때 하고 2차 전지 대형주들 그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시장이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 역금융장세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역금융장세 때는 벌써 이 얘기는 이제 지난해 가을, 올 봄부터 계속해서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등장에서 가장 먼저 올라올 게 2차 전지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채널에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면 추격 매수하는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 종목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초로 웬만큼들은 다 사놨는데 추격해서 사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요번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빠졌었다고. 근데 6만 5천 원 선에서 저도 조금 많이 샀었어요. 이번에 기아차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7만 원이 넘었는데 바이든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의 기여도를 생각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그 협의를 좀 하겠다라는 어제 뉴스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 영향인지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무튼 이제 협상 여부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잘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에 나서는 게 어떤 섹터에 그냥 팍 피를 꽂혀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또 그렇게 장이 지금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치고 장이 조금 미쳐 있을 때 막 그러니까 오버슈팅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팍팍팍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서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자기 조금 수익을 그나마 이렇게 날 건가 이렇게 고민 좀 하면서 외국인 기관들 동향 살펴보고 그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게 예상되는 종목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들은 아무튼 주식은 뭐 많이 올라오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긴 호흡으로 이렇게 요번에 좋은 종목들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래나노텍 그 개별주 중에서 금양 같은 경우도 10,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000원 넘게 올랐다가 이제 경고 먹고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무튼 많이 올라간 것들은 위험하고 이제 좋은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인데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래프 이런 거를 좀 보시고서 좀 꽤 떨어져 있어서 한 21선까지 떨어져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매수했다가 오버슈팅을 한다든가 이격이 많이 발생하면 이제 매도한다든가 이런 전략으로 좀 갖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IT, 뭐 그 네옴시티 관련, 네옴시티,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쪽은 대세니까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전기차 쪽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작은 기업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지면서 그래프로 해서 기술적으로 바닥 다지면서 상당히 올라가는 주식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전부 다 조심하실 게 이격이 많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매도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슈들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매수를 하고 강원에너지 같은 그런 주식들도 심지어 이제 한 달 전에만 해도 6,000원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9,000원이 넘거든요. 그런 경우도 50%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부를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면 바쁜 대로 또 장이 나쁘면 그럴 때일수록 일단은 공부를 좀 많이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초반이거든요. 6만 1,000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워낙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래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제가 보면 이 삼성전자하고 유사하게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꼭 실적하고 연관돼서 꼭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대장주면서 IT 대장주고 종합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원체 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선호하기가 좁죠. 이렇게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52,0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62,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4불 하다가 지금 한 60불 해요. 근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고점이 95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최소한 한 70불은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 원은 가야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 물론 아직 그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년 가을 되면은 뭐 한 1년 뒤에는 7, 8만 원, 8만 원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96불 거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8만 원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근데 되게 숫자가 비슷하네요. 그거 아주 비슷해요. 아주 그 비슷한데 요번에는 이제 강달러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것보다 가격이 높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국내 주식이 오히려 미국 주식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다우하고 비슷하게 올라간 거예요. 다우는 28,000포인트 때까지 있다가 요번에 33,000포인트까지 올라왔거든요.
나스닥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00포인트에서 지금 11,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 물론 기술주지만은 기술주가 이제 버블기가 좀 많이 포함이 돼서 고평가됐다고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고평가예요? 네, 지금도 고평가돼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유동성 때 많이 원래 주식은 그러죠. 그러니까 선행해서 꼭 그 가격대로 그것보다 조금 오버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퍼라는 게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주식 같은 경우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 그거는 퍼로 측정하기가 좀 모호한 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퍼대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죠. 뭐 퍼 10자리만 찾아가. 그건 이제 과거에 소위 말해서 가치주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퍼가 8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또 갖다 붙일 게 없으니까 코리아 리스크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랬는데 또 올라갈 때는 이제 그 말이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갖다 붙이기 좋은 거죠. 떨어질 때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저 이유를 갖다 붙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너무 고평가된 것들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니까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미국 장보다는 오버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오래 기다리면 7만 원 훨씬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 가면은 뭐 경기 회복이 좀 되면 이제 이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는 좀 민감하니까 경기에 그게 이제 좀 턴어라운드 같은 느낌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충분히 해서 최소한 뭐 8만 원까지는 못 가더라도 7만 5천 원 선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7만 5천 원이라도 거의 1, 20%네요. 15%, 20%.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체 무거워서 이게 10% 20% 올라가는 게 힘들고 그러지만은 지난번에 올리는 거 보면 뭐 외국인들이 돈 많은 쪽에서 그냥 투자를 하면 개별주 같듯이 아예 뭐 카카오페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더니만 상한가 보내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뭔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좀 하락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웬만하면 사인다고 했을 때 많이 떨어진 걸 사고 싶은데 그런 기분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S&P 500하고 나스닥 100이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 100은 아직도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근데 S&P 500은 환율 효과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떨어진 것 같지도 않아요. 별로 떨어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 주식 투자한 거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0%도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의 그러니까 환율 뭐 이렇게 하면 별로 손해 없어요. 거기. 그럼 이럴 때는 나스닥 기업들을 사는 거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하고. 이제 그 질문이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받았는데 1,400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 넘을 때는 그 투자하는 게 아니죠. 주식 가격은 싼데 우리가 그거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식 가격이 그거를 그래도 그렇지 저거를 차라리 달러가 아주 고평가일 때 달러를 원화로 좀 바꿔놨다가 한국 주식을 사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 그 미국 주식 투자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1,350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원달러 환율이 최소한 1,200원대는 돼야지. 그래도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지. 그래야지 뭐 남는 게 있지. 그게 1,400원 넘을 때 그 미국 주식 사가지고 환율이 만약에 1,300원 밑으로 올라간다 할까?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뭐 다 까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외국 주식이 미국 주식이 그런 게 이게 나쁜 거죠. 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환율 효과로 해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걸 되게 좋게 얘기하시는데 또 대표님께서는 딜레마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은 현상을 봐도 양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직접 만약에 내가 지금 손해가 크게 아닌 거는 달러가 비싸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크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가격은 무조건 싼 거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수수료까지 그러니까는 달러를 갖고 있을 경우는 이제 달러 투자를 계속해서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쌀 때 사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든가 그럴 때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투자 수익에 대한 외국 주식은 무조건 과세가 됐잖아요. 수익률에 대한 과세. 그런 거를 할 때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미국 주식 한 10억 원어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해 벌었는데 세금은 이번 달 올해 내고 그럴 때 속 쓰려요. 속 되게 많이 쓰려요. 그거 그러시겠죠. 그거 몇 천만 원씩 세금 내려고 그래봐요. 그거 안 내보신 분들은 그 말 못해요. 그렇죠. 해보신 분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달러는 투자할 때 좀 고민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투자한 게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마이너스가 그 달러 값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건 아닌데 만약에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1,200원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똑같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고민스럽죠. 네. 그러면 나스닥 지수도요. 네. 좀 바닥이 나왔다고는 볼 수 있을까요? 바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거기 1,500, 1,300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지난번부터 고민했던 거예요. 제가 그 고민을 6개월 정도부터 나스닥의 만을 깰까 안 깰까. 나스닥 종합주가지수가 그거를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나스닥 고점이 지금 16,000포인트잖아요. 근데 절대로 저는 웬만해서 많이 안 깨진다고 봤거든요. 결국에 안 깨지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의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S&P 500 지수가 3,2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스닥하고 이렇게 견뎌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도 한 3,500포인트까지 떨어졌나요? 그러다 보면 뭐 크게 떨어진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크게 봐서는 나스닥은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웬만한 악재가 다 노출돼서 근데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할 때는 역시 쉽지 않은 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종목으로 들어가서 네. 지수로 봐서는 이제 바닥인 것 같고. 올라올 거는 벌써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다 올린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최근 좀 급등을 해서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좀 길게 보고 내년 뭐 말쳐서 그렇게 보고 투자하면 괜찮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요 대표님 네이버 카카오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진짜 70%까지도 빠질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실 거라고 예상은 하셨나요? 못했죠. 저도 저 보초로 세워놓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네이버가 지금 이제 그 보초로 세워놓은 거는 지금 마이너스 50%?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네. 조금 올라와서. 근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지금 다 돌았어요. 다 바닥 따지고서 그래프가 그 역배열로 완전히 급락을 하다가 이제 5일선이 올라탄 거거든요. 11선. 그래서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61선까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뚫고 올라간 형국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른 악재가 생겨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만 원을 다시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6만 원 선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NC 소프트라든가 뭐 크래프톤 그 게임주들도 다 바닥을 다진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는 많이는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추가 하락이 있더라도 그래서 거의 제가 보기에 이제 거기서 맴 이제 하고서 지금 그래서 그래프상으로는 좋은 그래프 종목이 너무 많아요. 개별주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바닥 따지고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다란 악재 개별 종목 거기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하락할 때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쪽도 마찬가지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제시한 그거를 잘 했다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에 이제 상한가 친 거거든요. 금요일 날에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화폐 2차 사업을 완수했다 그랬거든요. CBDC 그랬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상한가 갔던 건데, 그러니까는 실적이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이격이 발생했으면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럴 때 이제 사놓으면 또 이제 뚫고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K 아이테크 아시죠? 네. 그게 지난주에 실적이 적자로 나와가지고 3분기 실적이 그래서 5만 5천 원까지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10,000원이 올랐어요. 10,000원. 10,000원이면 20% 가까이 올라간 거죠.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을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직접 투자를 하는 사람. 네. 그렇게 악재가 났을 때, 그러니까 SK 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거 10만 원도 넘던, 그것도 고점 대비해서는 50% 이상 떨어졌던 거죠. 상장되고서. 그러니까 뭐 실적이 수반이 안 되니까는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바닥을 다지고서 이제 꼬리를 폴대를 하나 세웠다가 이제 재차 그 악재가 나오니까 막 10%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더니만 오늘 보니까는 그때 악재 나온 날 대비해 가지고 거의 10,000원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럼 되게 크게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2,000주 갖고 있으면 2,000만 원이.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그래프 이렇게 좀 보시고서, 그러니까 그 실적이 나쁜 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실적들이 다 반영돼서 주가가 거기에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쁠 때는 주가 떨어질 때는 별게 다 나와요. 뭐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등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둔화된 것도 있죠. 뭐 그런 것까지 다 반영이 돼서 그 주가를 나타낸 거고, 그 주식은 선행해서 이제 반영된 다음에 이제 딛고서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나머지들은 또 이제 지수에 키 맞추기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인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너무 여러 종목들 볼 필요 없이, 그래서 그때도 질문들 받을 때 제가 그러거든요. 교체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만큼 떨어진 종목에 존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버티라고 그냥 말씀을 좋은 거 샀으면. 그렇죠. 이제 그런 주식들 카카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교체를 하면 그 다음에 그거 또 올라가면 속상한 거죠. 그랬더니 그 교체 관련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삼성전자는 한 30% 빠지고 카카오는 60%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꾸 삼성전자를 팔고 카카오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카카오가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이런 교체 매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렵죠. 그거는 이게 그래서 많이 떨어진 종목은 있잖아요. 상담을 못 드려요. 그걸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도 만약에 없는 상태는 괜찮은데 5만 2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그 10,000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근데 10,000원이라는 게 저점 기준으로 보면 20%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48,000원에서 지금 55,000원 하나요? 네. 그럼 만약에 그 정도 됐으면 거기도 10,000원은 안 되네. 그러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올라온 비율이 비슷해요. 나중에 보면 그 주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60% 떨어졌는데 50%로 이제 그 낙폭이 줄었어요. 10%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팔아야 될 때는 팔아야 되는데 그건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러면 내가 수익이 얼마큼 났는지 아니까는
5%가 나도 팔 수가 있고 10%가 나도 팔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70, 60%에서 이제 마이너스 50% 됐다고 해서 팔기가 뭐하고 마이너스 40% 됐다고 해서 팔겠어요? 못 팔죠. 그건 못 팔죠. 그래서 참 물려있을 때 교체 매매도 어려운 거고 요번은 이제 지난번처럼 그때 우리가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BBIC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도하는 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사다 보니까 주도하는 게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대형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좀 그런 것들 중에서도 조금 덜 간 거. 그래서 이제 SK 하이테크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이제 사놨더니만은 역시 그 악재 때 사도 이제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안 팔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갖고 갈 생각이거든요. 그 네이버, 카카오, SK 하이테크 같은 네. 기술주들이요. 네. 그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아직도 금리 인상은 조금 남아있죠. 그런데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아까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럼 조금 길게 본다면 예. 모아가도 괜찮은. 괜찮지 않나 이제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투자는 이제 투자자분들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지만 저도 삼성전자도 괜찮고 뭐 이제 어쨌든 지수에 맞춰 가지고 큰 악재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때 좀 매수를 해두는 게 괜찮지 않나.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역발상적으로 그 이제 경기 둔화가 오면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고 그랬는데 그 이제 9만 원에서는 현대미포조선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것도 12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요즘에 뭐 30% 안 떨어진 종목이 없죠. 대형주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지수가 회복되고 경기가 그 침체까지 안 가고 둔화로 하고 그러면 지수 올라오면서 다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종목들이 이제 먼저 온 것들이 계속해서 갈 거냐. 그러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키 맞추기 식으로 또 올라갈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올라갈 건데 요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1,200원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떨어지면 외국인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겠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보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 지금 1,300 초반인데 1,200으로 들어서는 순간 더 점점 더 이제 외국인의 매수는 약해질까. 그러고서 지수가 올라오면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갖고 있는 거 팔아먹을 그 기회를 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 뭐 지수가 또 다시 뭐 3,000포인트로 쉽게 가고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10년대에 그 박스권 장세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적절하게 사고 팔아야 되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이제 어떤 그 박스권 장사가 되면 박스권의 고점 정도 되면은 대형주도 이제 팔아버리고 또 이제 저점에 오면 또 사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이 우량주고 그래서 그냥 쭉 가 그런 장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한 3천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지수의 상단을. 그렇죠.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2,800. 2,800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예, 제가 너무 꼬치꼬치여서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든지 현금을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많이 버셔서 한 1억 정도 어떻게 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좀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쭉 나열하지 말고 개별주가 됐든 대형주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은 돈으로 돈을 만들 때는 개별주가 좀 빠르겠죠. 그러니까는 2차 전지에 그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을 이렇게 제가 뽑아 보면은 한 몇 개 종목이 있거든요. 한 서너 개 종목이 있는데
이제 리튬 관련 해가지고서 하는 종목 같은 경우를 잘 몇 개 종목을 잘 눈여겨 보세요. 그러다가 그 종목이 10% 정도나 11선이나 21선까지 빠졌을 때 그럴 때 사면은 그러니까 오래 갖고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오래 갖고 갈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2종목 정도 사면 딱 맞거든요. 네. 그냥 전체로 2종목이요? 네. 5,000이요? 네. 보통 저는 이제 실전 투자 때 할 때 보통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억 클럽만 가는데 1억 가지고서 뭐 여러 종목을 사냐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수익을 내야지 되잖아요. 수익. 그러니까 손실이 나면은 크게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사야지 돼요. 신중하게.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신용이 되는 계좌들은 신용까지 다 써서 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또 이제 가격이 비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몇 주 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은 그 돈 저는 주식 투자할 때 처음 할 때 1,000만 원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그 1억은 그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 하시는 분 처음 하시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큰 돈인데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핫한 종목. 그러니까 요즘에 또 장의 특징이 소외된 종목은 계속 흘러버려요. 흘러가가지고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스스로도 건지기가 어려워요. 시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그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 종목하고 반도체는 그 삼성전자만 움직인 거지 반도체 장비주들은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이제 2차 전지 관련 그러니까는 리튬 이제 전지 관련 종목으로 국한해 가지고 그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2차 전지면 2개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잖아요. 제가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운용사 펀드 운용하는 쪽에서 포트폴리오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달라야 돼요. 네. 거기에서는 레버리지 때문에 우리가 ELS 같은 경우도 보통 3종목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스트럭처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상품을 만들 때 그럴 때는 변동성 때문에 별 이상한 종목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투자자들은 그럴 게 아니고 올라갈 종목에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올라갈 종목에서 이제 같은 2차 전지 우리가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대장주가 삼성 SDI하고 원래 LG화학하고 LG엔솔 상장되기 전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하고 있을 때 어떤 걸 사야지 되냐고 저한테 이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SK 그러니까는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LG엔솔, LG화학이 말이 많았었잖아요. 100만 원까지 갔다가 60만 원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투자자들 원성도 많고 그럴 때 아니 그럼 그 이슈가 그 스트레스 받을 종목들을 사지 말고 아무 말 없는 삼성 SDI를 사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삼성 SDI를 55만 원일 때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고서 꼭 사야지 된다 그러면 3개의 회사를 다 사라고요. 올라갈 종목들 중에서. 그러면 이게 100이 올라가면 이거는 하다못해 80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반대 거를 안전하다고 해서 사면은 주가 안 올라가요. 네? 야, 그렇구나.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죠. 네. 많이 수익 나요? 아니요, 잘안나요. 그러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그 과거에 큰 계좌들도 많이 봤어요. 개인 투자자들 큰 계좌들. 그러면 뭐 100억 이상 되는 계좌 뭐 그러면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놓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20개 종목 사놓고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같은 섹터 안에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 뭐 5만 가지를 다 사는 거죠. 네. 절대로 돈 못 벌어요. 절대로. 이게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고 저게 수익이 나면 근데 다 같이 떨어져 버리면 그냥 폭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되는 종목 쪽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격이 발생했을 때는 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배터리 관련 해가지고서도 단기적으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어제 악재가 나와가지고 오늘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보면 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라갔을 때 사지 말고 떨어져 있을 때 11선, 21선이라도 떨어져 있을 때 그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 종목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 5개 종목 있어요. 추려보면.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종목 사라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본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인터넷에 요즘에 검색에 이렇게 쳐보면 쭉 나와요. 네. 또는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테마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섹터를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나. 예를 들어서 네옴시트 관련 해가지고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10종목 뭐 이렇게씩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도 보고 이제 거래량도 보고 돈이 많이 몰리는 종목.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늘을 거 아니에요. 인기가 제일 있다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골라내면 아주 공부하기도 쉽죠. 그러니까는 주식 공부를 할 때 제가 다음에 이제 지금 준비 중인 책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종목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종목 고르는 게 의외로 쉬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것만 완성이 되면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쓸데없이 뭐 누가 어떤 주식 좋다 그래서 그래프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그러면 필망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투자할 쪽 지금의 제일 핫한 섹터가 어떤 건가 그거를 추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장기 투자할 건가 중장기 할 건가 아니면 단기 할 건가 그것도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대응을 할 때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를 맞춰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장이 장기 투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 성격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등을 할 때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거죠. 단기간에 팔아버리면은 그 수익이 극대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장의 성격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의 성격은 장기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는 5% 10%만 먹어도 내가 손바뀜을 또 하고 그래야 되겠다. 물론 이런 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한 대표적으로 삼천리 같은 자산주 비슷한 거죠.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거래도 별로 없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거는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갖고 있는 분들은 일찍 팔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장에 따라서 이 투자하는 방법이 제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처지에 특히 이제 그 1억이라는 게 직장인이 투자한 경우도 있고 전업 투자가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내 이 돈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겠다 싶은 분은 죽어도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고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은행에 저축해 놓는 게 낫지 5% 수익은 보장이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든지 최단가에 사기는 어렵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은 기업들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게 적정 가격에 왔을 때 한 1000주씩 이제 1000만 원씩 이렇게 두세 종목 골라가지고 사보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지든가 왔다 갔다 할 때 뭐 한 1000만 원어치씩 더 사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채워놓는 거죠. 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거는 2차 전지 쪽으로 투자금이 작을 경우는 집중이 좀 필요하고 오르는 주식에 항상 집중이 필요해요. 이거는 큰 돈 벌 때도 항상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장이 나쁠 때는 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디테일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100원, 200원이 별 차이 없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만 주를 샀다 그래. 보자고요. 그러면 100원이면 얼마 차이 나요? 1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싼 종목들은 1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그 10만 주 살 때도 있어요. 싼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옴시트 관련해 가지고 싼 종목들 뭐 1000원짜리 때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십만 주 살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값 차이가 엄청 크죠. 그래서 아주 이 수익은 장이 나쁠 때는 디테일한 데 있거든요. 최대한 싸게 사야 되고 그래야지 조금 떨어지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섬세하게 봐야 되고 또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그래서 공부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늘리지 말고 그러면 절대로 돈 안 벌려요. 안 벌리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한 10% 유심히 보다가 한 10% 떨어지면은 한번 또 과감하게 들어가 보고 그런 식으로. 네. 제가 종목도 다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2차 전지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반도체는 아까 2차 전지를 더 좋게 보신다는 거고 그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것들보다도 2차 전지를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반등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거고 2차 전지는 물론 그 우리나라 이제 3사 대장주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보다 거의 10% 가깝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세계적인 그 자동차 메이저 기업들은 다 자체 생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거를 쓰는 비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중국 자동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심지어 요번에 버스 있잖아요. 전기 버스. 그런 경우는 중국 업체들이 많이 입찰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중국 배터리를 직접 쓴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돈이 있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봐서는. 그래도 저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쏠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는 꿈으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유동성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뭘 하겠다 그러면 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작년 가을에 메타버스 NFT 관련해 가지고서 게임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작년 9월 10월 달쯤에. 근데 지금은 돈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는 그러지가 않고 당장 돈 되는 기업들, 돈 버는 기업들 그때 주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 자동차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자동차가 전부 다 배터리로 가게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배터리 시장은 이제 효율성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개발은 되게 되어 있는데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이 얘기를 한 지도 오래됐죠 벌써.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니까는 역시 그래도 그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많이 올라간 것들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보다 약간 미래 성장성이나 그 산업의 크기가 아직도 2차 전지가 더 크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미리 많이 올라간 것들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보초로 세워놨던 주식이 200%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그 10,000원에 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요번에 4만 원이 넘게 올라갔다가 경고 먹고서 지금 3만 원 초반에 있거든요. 그런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아직도 찾다 보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주식들은 지금도 많이 왔는데 그것도 이격이 발생했을 때 사지 말고 이제 외부 뭐 이슈나 이런 거로 인해서 좀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면 기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만약에 지금 1억이 있는데 그 돈이 아주 귀한 돈이라서 진짜 조심해야 된다 싶으면은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 아무거나 막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낫다. 혹시 그 대표님 비트코인 투자도 하시나요? 안 해요. 비트코인 아예 안 하시나요? 전망 이런 것도 별로 보시진 않고. 그거는 제가 비트코인을 왜 안 하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1비트코인 가격에 20만 원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2천만 원도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는 제가 타이밍상 놓쳤다고 하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타이밍상 놓쳤다고 하는 주식은 절대로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신라젠 투자를 전혀 안 했거든요. 신라젠 투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신라젠을 제가 장외 주식일 때 조사를 다 했던 거예요. 장외에 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 이때 그때 장외에서 3만 원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장외 주식이든 벤처든 투자하는데 제 기본이 있거든요. 기본 원칙이 그거에서 벗어난 주식이. 그게 기술 특례에서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상장돼 가지고 10,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14만 원, 15만 원까지 갔죠. 그 떨어지는 사이에서 요번에 재상장되고서도 이틀 상한가 갔나 그랬잖아요. 급등을 했는데 조금 과하다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때를 놓쳤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보고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제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서. 그 버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죠? 야, 네. 그래서 아니다 하고 너무 그 가격하고 너무 괴리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쪽은 안 하는 게 좋은 거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융 투자도 원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파생이 있고 채권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주식 전문가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옵션 같은 거를 15년, 17년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주변에서 네. 붙일 정도로 제가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해가지고 레버리지가 원체 크니까는 작은 돈으로 수익률로 따지면 주식하고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그거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또 옵션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로 주식해서 수익 못 내요. 그 파동이 틀리거든요. 그래프 차트 자체가 틀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틀린. 채권 전문가들이 있어요. 채권 잘 하시는 분들이 채권 전문가 주식 절대로 못 해요. 채권은 왜 그래요? 0.12% 따지잖아요. 그 이 수익률이 1% 수익률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10% 올라가는 거, 30%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개념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옵션 잘 하시는 분들은 주식 수익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주식 전문. 그래서 다른 거는 일차 관심도 없고 투자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코인도 작년 재작년에 코인 뭐 재작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코인에서 돈 버는 이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제자 이제 그 친구들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그 코인으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엊그제도 세계 3대 시장이라는 다 보시네요. 네? 다 관심은 없어요. 투자는 안 하시는데도. 어쨌든 투자는 안 해도 관련 종목들은 주식 시장에 있잖아요. 네. 코인베이스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컴투스가 급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 알죠. 아는 거는 부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식 시장하고 또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돈을 이 유동성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그 부동산 시장도 같이 침체를 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주식도 있잖아요. 우리가 리츠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는 어쨌든 주식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도 우리가 이제 증권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전문가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종목에 관해서 고민하면 그분이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 종목에 관해서는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이나 남의 의견을 너무 구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공부한 거를 믿으면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니까 이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불쑥불쑥 드는데요. 대표님께서 이 공책에
이렇게 아까 쭉 넘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다 메모도 하시는지 이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저기에다가 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옮겨놓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뭐 때문에 올라갔었는지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쭉 보면 그 외국인들 포지션이나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 것도 이렇게 보면 작년 이맘때는 이제 뭐가 있었나 뭐 이런 거 원달러 환율 어떻게 변했나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실전 투자 대회 또 나가셔서 이번에 또 1등 하셨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1등 하셨잖아요. 올해는 안 나갔어요. 올해는 안 나가시고요. 작년에 1등 하셨잖아요. 또 16년 전에도 1등 하시고요. 그때 처음 나갔을 때 2등 했지. 2등 하시고 17년 전? 16년 전? 아무튼 16년 전인가 보다. 그때. 그러니까 그 전업 투자하고서 제가 그러니까 41살 뭐 이때 전업 투자를 이제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어쨌든 그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금방 뭐 몇억 벌고 그랬으니까는 그 1,000만 원 가지고서 지금 지나서 그랬지만 저 1, 2년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체 작은 돈이다 보니까 수입 나서 그걸 가지고 생활비를 또 빼주면 또 주식하는데도 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한 2, 3년 만에 그래도 이제 본계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내가 얼마나 잘하나 이제 한번 대회 한번 나가보자 그랬는데 그 처음 나간 데서 제가 2등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서는 그렇다고 이제 매년 나가는 건 아니고 요즘 같은 때는 이제 반등장에서 장이 좋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죠. 그러니까 그 대회 나갈 때는 요즘에 규정이 까다로워서 대회 나가면은 그 계좌로 이렇게 다른 종목을 타치를 하면 또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 IP가 같은 계좌로 어떤 종목을 건드렸는데 중복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탈락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는 신경 쓰기 싫으니까는 요즘에는 이제 안 하죠. 그러고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별로 장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도 좀 따르고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나이 먹은 사람이 그 주책스럽게 또 1등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메모하시고 대회 나가시고 1등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을 안 잊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죠. 그리고 시장에 관해서 유연하게 항상 이제 그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장인가 해서 이제 빠꾸미 내다보려고 그런데 이제 나가보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면 시장에 애정을 가져야지 계좌도 이게 벌리더라고요. 돈이 붙고. 그러니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지금 철학을 제 스스로 저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학을 좀 가지라고 그래요. 제가 철학을 저한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로 바뀌느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보면서 HTS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또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웅 이사님이 책을 많이 보시니까 그 책이 우리 행간에 숨어 있는 뜻을 읽어라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HTS에서 우두커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말고 그 종목에 담겨져 있는 그 큰 손 있잖아요. 큰 손의 생각을 좀 읽어보라 그런 얘기예요. 저 주식을 왜 올렸을까? 왜 저 주식은 올라갈까? 그래서 비슷한 거를 자꾸 찾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왜 공포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막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식은 왜 올라갈까? 이제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실력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는 2, 3년 만에 한 번씩 나가면 그래도 1등, 2등 하고 그러니까 저도
저도 제가 봐도 좀 신기할 때도 있어요. 아유, 대표님 이거 긴 시간 동안 너무 주옥과 같은 말씀을 네.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그 시청자님들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시장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어려울 때더라도 제가 이렇게 이제 몇십 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게 항상 그 준비만 하고 있으면 기회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시장은.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아는 만큼 또 수익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이겨내시고 또 좋은 성과 있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의 저자이신 남석관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